정부와 여당이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쭉 저희 없이 들으신 대로 네. 6.19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2달도 안 돼서 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야심차게 내놓긴 하지만 효과가 좀 미비하다거나 또 부동산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분기별로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던 시기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전체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전국 아파트 값이라든지 집값이 55% 상승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상승했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치 이것을 비운 듯이 다시 또 지난달 방금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7월 달 거래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서울 가격이 0.57% 정도 올랐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에서 이제 재건축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제가 볼 땐 첫째, 금리가 상당히 낮은 거겠죠. 예. 두 번째, 시중에 유동자금이 500조가 넘는 유동자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증시에서 일반 개미 투자가들은 큰 돈을 못 버셨지만 기관 투자가라든지 기업들은 상당한 돈을 벌었겠죠.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막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의 붐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뉴스에서도 말씀하신데 서민들의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김태년 방금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10억 15 하는 아파트를 서민들이 꿈을 꾸는 아파트입니까? 못 꾸는 아파트죠. 이미 서울 시내의 아파트는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 가격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갯돈놀이, 돈놀이 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 문제라든지 다른 경제 종합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DTI라든지 LTV라든지 DSR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듣던 이름으로 다시 규제를 들어간다면 아마 시장은 비웃지 않나 그런 생각이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내일 어쨌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 예상을 하십니까? 이미 보도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비율이라든지 총부채 상환비율, 원리금 상환비율 이런 규제를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40% 정도는 가지는 않겠지만 10%포인트 낮춰서 60과 50%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양도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한 갭 투자 여러 가지 형태.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빨리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먼저 한 발 앞서서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시장이 먼저 빠르겠죠. 나가죠. 그러면 항상 이런 제도와 규제는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후행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다 위장 전입도 했고 부동산 투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생각에서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구. 거기다가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1가구 주택이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한 110%가 넘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가주택 보급률이 4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 55%가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되풀이될 수도 있을 거란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는 거예요? 서구나 이런 비율을 갖다가 외국 비율을 든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특유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의 예나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예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제가 안보적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미국이 어쩌면 중국의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중국 경제가 침체되거나 연착륙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경제가 파급적으로 받아야 될 위험성이 첫 번째 존재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9월 달 되어서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문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주택 담보 금리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가 있지만 대개 3년 만기 국채로 금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정책 자체가 30년 주거 안정을 위한 30년 만기의 금리에 맞춰서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번 3년짜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니까요.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두 번째,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탐욕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집을 갖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에 투자하는 분들이 과연 서민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주택 청약주택 통장을 1개, 2개, 3개 이상씩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을 과연 세금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또 여기에다가 건설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중간에 끼어서 소위 하나의 투기를 조장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는 이런 형태의 징벌에 대한 약함, 부드러움을 놓고 과연 정부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부가 주관을 해야 될 부분과 교통부가 주관해야 될 부분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관련된 정책은 금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재부가 한국은행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토교통부가 또 후행적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금리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부분이죠. 그러겠네요. 이 투기를 잡자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수요 억제 정책일 것이고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부동산 경제를 잡자라는 것들 하나가 바로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걸 보면 수요 억제가 오히려 더 많고 공급 확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급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국에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이미 한 가구가 한 주택을 가질 만큼 주택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만 47%라는 말은 서울 시내에 두 채 이상 한 사람이 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김천에 가보시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아파트 17평, 20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이런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들 그리고 농촌 도시, 중소도시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이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죠. 문제는 아파트 공급 문제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돈이 전부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 네네. KTX와 모든 혈관이, 모세혈관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심장 부분이 있는데 이 예. 부분의 주택 보급률은 자가 보급률은 47%라는 이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방의 발전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실은 3시간, 4시간 정도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지방에 유명 고등학교 또 유명 대학이 다 있어서 인재풀을 공급할 수가 있었죠. 지금 구미 쪽을 가보시면 아마 삼성전자가 떠나고 있고요. LG전자도 떠난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도레이가 한 5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구미의 현상을 놓고 보면 그 근처 대구와 김천 지역의 이 주택 공급 문제, 주택 가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5일 만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계좌를 돌파해서 그야말로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라고 좀 보십니까? 이런 상황? 혹시 제가 죄송한데 카카오뱅크 가입해 보셨어요?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근데 제가 의향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면서 버스 안에서 했는데 7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17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뱅킹에서 카카오뱅크 구자로 이체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 한 30분에 걸쳐서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카카오뱅크가 왜 인기가 있느냐? 제가 고민을 생각해보니까 일단 은행을 굳이 가서 제가 모든 사항을 대면으로 계좌를 열어야 될 그런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비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한 5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만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행 업무 시간에 은행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인터넷 전문행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시중 은행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발급자도 좀 많이 늘었대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들도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확산이 되면 앞으로 이 플랫폼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이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카카오뱅크로 QR코드를 사용해서 음식점의 값도 지불하고 요새 무슨 회사페이
삼성페이나 또는 예. LG페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QR코드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가 있죠. 알리바바의 형태식으로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고 국제 결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을 익숙해지게 되면 젊은 세대분들이 점점 더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불편함으로 연결될 수가 있지만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그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본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죠. 은산분리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은 많이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산업 쪽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이나 현대가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시중은행에 투자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지방은행에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58%의 지분을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그리고 네. 약간 뭐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 이외에도 어떤 네. 장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죠. 금리도 좀 높은 것 같고. 제가 1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한번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해보니까요. 이 정기예금으로 하니까 이 금리가 2.2%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제가 대출을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낮고요. 예, 상당히 또 금리가 낮고요. 한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신용 등급이 AAA 정도 돼야지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많은 점포와 이 인건비가 줄여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용 전략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이라 고민해야 될 점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뭐 이용할지. 예금자 보호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럼 예. 예금자 보험은 FDIC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KDIC 같은 경우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해킹이라든지 개인 정보 문제라든지 네. 다양한 분야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결제 분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뭐랄까 연계 계정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는 것 보안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안 관련해서. 예. 일단 뭐 그렇다면 전화기를 일단 잃어버리지 전화번호 않아야겠네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 이제 바로 이제 그 문제인데요. 앞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예. 한 20년 지나고 나면 제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홀로그램이 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유예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로 스마트폰을 끌고 다니지만 나중에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조금 위험성은 줄지 않겠습니까? 아마 4차 산업혁명은 저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의 활약상은 중국의 알리페이라든지 또 페이펠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의 경쟁 상품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키워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어떤 거래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패러다임이 좀 변하는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따로 기존의 은행들도 이런 거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행들의 고민이 그건 같습니다. K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행 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덩치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라든지 대출의 규모라든지 이점은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 수에 비교하면 K뱅크의 회원 수는 아직까지 낮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 하드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6개 시중은행이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은행과 경쟁을 할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의 양쪽을 다 키워나갈 것인지 장려할 것인지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